우리 부부가 정성껏 운영하던 식당이 망하고 하루하루가 막막하던 그때 친정엄마는 한 푼이라도 보태야지라고 하시며 고된 몸을 이끌고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모님이 글쎄 너를 좀 보자고 하셔.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을 졸이며 엄마가 일하시는 회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저를 본 사모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지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던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모님 댁에 잠깐 와 라는 말씀은 수화기 너머로 반복하셨죠. 엄마를 모시러 회장님 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실수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그렇게 일하시도록 한 저와 저의 형편이 원망스럽더군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돈을 많이 물어줘야 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고요. 회장님 댁 앞에 도착했을 땐 손이 땀에 젖어있는 게 보일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앞에 다다르자 문을 여신 엄마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본 사모님은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지고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함께 1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 여파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던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해로 57이 된 저는 어렵게 시작한 장사를 접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님은 끊기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빚만 쌓이다 문을 닫았을 땐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더군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서 저희 부부는 멍하니 집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장사 준비하던 몸이었는데 막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왜 이렇게 길고 무겁던지요. 처음 며칠은 그냥 쉬자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냉장고에 남은 식자재들을 정리하다가 언제 이걸 다 썼으나 싶을 만큼 손님 많던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황량해졌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 소리 대신 텅 빈 부엌의 정적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말이 점점 없어졌어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어색할 정도였죠. 가끔은 서로에게 괜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마치 누구 탓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상처 주고 또 후회하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전화기 벨소리 한번 울리지 않은 날이 이어지자 정말 세상에서 잊혀진 느낌마저 들더군요. 저녁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메뉴를 고민하던 그 대화는 사라지고 그저 무거운 정적만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은 친정 엄마셨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이 한 푼이라도 보태야지 언제까지 너만 고생하냐라며 아파트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남편과 저는 엄마를 말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엄마를 다시 고생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파출부위를 시작하셨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아직 몸 성한데 집에만 앉아있는 게 더 병이야. 그 말을 하시며 새벽마다 가방을 챙기고 나가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일이 끝나고 돌아오신 엄마가 손목을 주무르시더라고요.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요즘은 애들 장난감이 왜 이렇게 많냐, 정리하다 팔이 빠지겠더라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던지요.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으로 사셨던 분이셨고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바람에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일만 하셨죠. 엄마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만 하시는 게 싫을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만 하시며 엄마 흉을 보셨거든요. 팔자 사나운 게 내 아들 잡아먹고 기껏 장사나 해서 먹고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할머니도 미웠지만 그런 말을 듣고 아무 말 못하는 엄마도 미웠죠. 어린 제가 봐도 엄마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엄마만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틈만 나면 엄마를 구박하셨어요. 시장에 다녀온 엄마가 땀에 젖은 손으로 부엌문을 열기만 해도 또 뭐 팔아먹다 하냐? 네가 그런다고 집안이 나아지냐? 하고 쏘아붙이셨죠. 엄마가 조용히 물을 데우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 애는 나한테 맡겨놓고 지 좋은 일 하러 다니는 거지. 딴 애는 돈 좀 번다고 사람 구실은 하는 줄 아나 봐. 할머니는 일부러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다친 손을 감싸지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였어요. 깜짝 놀라 달려간 저를 안으며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몸까지 상해서 돈도 못 벌겠네. 나 원참 하시더군요. 그때 엄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손에 붕대를 감고 할머니가 남긴 그릇을 씻으러 부엌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늘 엄마를 탓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할머니께 대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했고 왜 그렇게까지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런 엄마가 저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를 마치면 엄마 가게로 가기도 했거든요. 기름 냄새 배인 앞치마를 입은 채로 반갑게 맞아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 웃음이 보고 싶어 일부러 엄마의 가게로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가게 들르는 걸 아셨는지 싫은 티를 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아비성씨지 어미성씨냐? 그러면서도 저를 씻기고 간식을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싫어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엄마의 품보다 할머니 품에서 자란 날이 더 많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너무 흐릿하거나 잘 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물론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시거나 힘들게 하실 때는 마음 아팠지만 제가 잘 커서 호강시켜드리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가끔씩 엄마가 지쳐 보일 때마다 내가 잘 크면 되겠지. 나중에 내가 꼭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곤 했습니다. 누구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말할 때
저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엄마를 일찍 쉬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할머니가 편하게 병원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실 수 있게 해드릴까? 그 생각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아껴 저금통에 모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장학금이 목표가 됐죠. 책상 앞에 엄마 가게 문 닫기 하기라고 쓴 메모를 붙여놓기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 나름의 작전이었죠. 엄마는 늘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다잡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내 걱정만 하시네. 그럼 난 더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가 자주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면 나중에 내가 좋은 안마의자 하나 사드릴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상상했어요. 거실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는 할머니, 가게가 아닌 집 부엌에서 걱정 없이 요리하시는 엄마, 그리고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말이죠. 그게 제 오랜 꿈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그림을 마음속에서 꺼내보면 조금은 덜 힘든 것 같았고 조금만 더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그 장면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을 위해 저는 제자리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 저와 목표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원래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본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엄마 가게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퇴근할 때 엄마 가게에 들러 엄마 일을 돕던 저와 자주 마주쳤고 괜찮은 사람 같다는 엄마의 말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엄마께 저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남편이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저희 엄마 안 모시면 결혼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의 결혼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안 계시니 세상 천지의 엄마와 저 둘뿐인데 그런 엄마를 두고 저 혼자 결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와 연애했던 모든 남자들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조건을 이야기하자마자 아무리 그래도 처가살이는 할 수 없어라며 떠나갔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제일 먼저 엄마와 같이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 조건을 맞출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단숨에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손길이 항상 그리웠어요. 게다가 사장님 음식이 제 입에 이렇게 잘 맞는데 오히려 다행인 거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요. 생글거리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주 가게 오는 남편이 은근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엄마는 절대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밀어붙였죠. 엄마가 아무리 나 떼어내려고 해도 나는 어디 안 가. 나 어릴 때 엄마 바빠서 나랑 같이 있지도 못했잖아. 그거 채우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 받아줘. 저 사람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대. 그렇게 엄마를 조르고 졸라 함께 살면서 하시던 가게도 그만두시게 했습니다. 엄마 가게 문을 닫던 날, 드디어 제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엄마가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온전히 쉬실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회사에 나가면 집안일과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너무 잘 키워주셨고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회사를 그만두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엄마 크루즈 여행 보내드린다고 약속했었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안 그래도 된다고 하셨어요. 장사 안 하고 이렇게 집에 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나한텐 호사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실 때는 제가 정말 효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한 10년쯤 지났을 때 남편과 저는 가게를 열기로 했죠. 남편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바람에 위기가 찾아와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때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는 나이든 제가 은근 자리를 비켜주길 바랬고요. 그래서 엄마께 비법을 전수받아 둘이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둘의 퇴직금을 가지고 차리면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엄마께 요리 비법을 전수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엄마처럼 재료 손질 하나 할 때에도 감각이 없으니 엄마는 속이 상하셨나봐요. 차마 뭐라고 하시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실 때가 많으셨죠.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썰어? 그럼 맛이 안 배잖아. 된장찌개 이걸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순서가 중요해. 참다 못해 한 번씩 엄마가 그렇게 지적하실 때마다 남편은 묵묵히 받아들이면서도 역시 아무나 장사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속삭였죠. 그러면서도 남편은 나름의 방식으로 엄마의 손맛을 연구했어요. 가게 일지를 써가며 엄마의 요리 순서를 기록하고 하루하루 재료량을 정리해 엑셀에 입력하기도 하면서요. 저는 엄마와 더 많이 부딪혔어요. 같은 여자라 그런지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엄마가 가끔 내가 그냥 다시 할게라고 하시면 괜히 마음이 울컥해서 저 혼자 화장실에서 올 때도 있었죠. 어떤 날은 그냥 다시 회사를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너희 그냥 가게 하는 거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니? 장사가 쉬운 게 아니야. 엄마의 타박에 진짜 접어도 될까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엄마도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잘한다. 난 그냥 심부름이나 하면 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남편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품 팔아 저희만의 가게를 꾸리고 문을 열 때는 정말 신났고요. 그때도 엄마께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나 가게 잘 되면 엄마 칠순잔치 때 이모랑 하와이 보내드릴게요. 엄마는 저의 약속에 그저 환하게 웃으실 뿐이었죠.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손님들에게 이거 진짜 엄마 손맛 난다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가게를 열고 첫 달은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홍보도 안 되고 하루에 두세 테이블 받기도 힘든 날이 많더라고요. 이러다 제대로 장사도 못 해보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하며 불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온 손님이 꼭 다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먹었던 그 국이 생각나서 왔어요. 사장님, 여기 김치 어디서 사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다음 달부터는 예약 손님까지 생기고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날도 있더라고요. 근처 회사에서 오시는 점심 손님들도 많았고 퇴근함에 들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무엇보다 저희를 제일 기쁘게 했던 건 주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엄마 얼굴이 매일매일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손에 물 묻히지 않아도 되고 손주들이 퇴근 후 엄마 품에 안겨 할머니 하는 걸 보면 엄마는 그저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 손맛을 이어받은 작고 따뜻한 가게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불 꺼진 가게를 바라보며 남편과 저는 꼭 손을 맞잡고 말했어요. 우리 참 잘 버텼다. 가게를 연 지 10년. 우리의 작은 가게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따뜻하게 버텼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은 단골 손님들의 추억이 되었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밥을 지으며 살아왔던 거죠. 가끔은 엄마 없이도 손님들이 오늘은 국물 맛이 더 좋네요 라고 하시면 저희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이제 진짜 우리가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았나 보다 하고 웃으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아이들도 자라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엄마는 이따금 손주들 간식 챙기러만 가게에 들르시는 정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주방 한켠에 엄마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가게는 늘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며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덩치가 커져 엄마와 저희 부부를 도울 정도가 되었고요. 엄마의 칠순잔치를 치르고 하와이는 너무 멀어 못 가시겠다는 엄마를 이모와 함께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보내드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호강하시는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고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초 TV에서 처음 듣는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사이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한다네요. 밖에 나가지 말래요. 단골이던 손님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췄고 사장님들 단톡방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 문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러다 우리도 못 버티겠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게에서 혼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다 텅 빈 듯한 공간을 마주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버텼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보고자 포장도 해보고 배달 앱도 등록해봤죠. 단골 몇몇은 가끔 전화로 주문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버틸 수 없는 지출이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다 잃겠다. 남편은 야근을 뛰듯 혼자 배달을 나가고 저는 점심 도시락 메뉴를 선보이고 회사 앞까지 들고 다니며 장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그런 저희 옆에서 묵묵히 김치를 담갔고요. 그렇게 1년을 버텼고 2년 차가 되자 우리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바람에 배달까지 줄었거든요. 하루 매출 3만원.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없는 숫자 앞에서 저는 어느 날 아침 주방에 서 있다가 칼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이 꽉 막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날은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며 문을 연 날처럼 이번엔 한 장 한 장 폐업안내 문구를 인쇄해서 유리문에 붙이며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걸 알렸죠. 가게에 나갔던 마지막 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가게 바닥을 쓸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주방을 돌아봤습니다. 매일 된장국을 끓이던 그 냄비, 김치를 담갔던 큰 양푼, 엄마의 자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주방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불 꺼진 가게 앞에서 남편과 저는 여전히 손을 맞잡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버텼다는 말조차 그날은 꺼낼 수 없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버티며 함께한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손끝에 닿는 따뜻함에도 마음은 자꾸만 시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짓누른 건 예전에 엄마께 드렸던 그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더 호강시켜드릴게요. 분명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켜내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정작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한 채 또다시 엄마 손에 노동을 맡긴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가게 문을 정리하고 난 뒤 한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저희 부부 대신 엄마가 조용히 움직이셨어요. 말없이 옷장을 열고 익숙하게 챙긴 건 오래된 일가방이었죠. 요즘 사람 구하기 어렵다더라.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엄마는 다음날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셨어요. 엄마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대 못하게 했을 테지만 엄마가 말도 없이 시작하셨거든요. 파출부 일을 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크게 엄마에게 화를 내게 됐었죠. 엄마, 우리가 이대로 뭐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그래? 엄마가 일하면 우리는 편해? 파출부를 해도 내가 해야지. 왜 엄마가 해? 엄마는 펄쩍펄쩍 뛰는 저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속상해할까봐 말도 못했어. 미안해. 너희가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거 엄마도 알아.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엄마는 조금이라도 벌어서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둘째는 고2라 학원 쉬면 안 되잖아. 큰애는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되고. 금방 지나갈 거야. 그동안만 엄마가 보태게 해줘. 미안한 건 저인데 오히려 엄마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괴로웠어요. 일 나가시는 날엔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고 해질녘 퇴근하시면 손에는 고무장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다녀오시면 피곤하실 텐데도 저녁엔 밥상을 차려주셨고 우리가 미안해할까봐 언제나 환한 얼굴을 하시면서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는 늘 그랬듯 괜찮다, 할만하다고 하시지만 그 말들이 더 슬프게 들렸고요. 일하니까 좋다,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금방 간다라고 하시지만 그 말 뒤에 숨은 피로와 고단함이 제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남편도 엄마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속상해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자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 좀 그만 빌리자. 진짜 뭐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굳은 손을 보며 꾹 참고 있던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엄마를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 다시 일어서야겠다고요. 그러는 찰나 엄마가 일을 하시는 어느 회장님 댁에서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사모님이 글쎄 너를 좀 보자는데? 순간 뭔가 잘못된 줄 알고 걱정된 마음에 부랴부랴 회장님 댁으로 찾아갔고요. 그런데 그 집 사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와라 껴안고는 엉엉 소리내어 오시기 시작하시니 처음엔 너무 당황했죠. 그런데 그 사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중학교 1학년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엄마는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학교에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고운 옥색빛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대신 오시곤 했죠. 그 시절 저는 참 정의감이 넘쳤습니다.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당찬 아이였고요. 부잣집 친구가 도시락을 못 먹는 친구를 괴롭히는 걸 보고 싸우기도 했고, 수학여행 중 불이 났을 땐 제가 직접 모두를 깨워서 대피시켰던 일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억울한 걸 못 참고 어려움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말도 많고 기죽지도 않는 성격이라 쟤는 입으로 태어났나봐 라는 말도 자주 들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사건도 있었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유난히 잘 사는 집 딸이 있었는데 온몸에 브랜드를 휘감고 다니며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아이였어요. 이름을 생각하기만 해도 아직도 이가 갈리는 아이였죠. 그 애가 유독 한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자주 못 챙겨왔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그 친구가 도시락을 못 가져온 날이면 일부러 도시락을 들이밀었죠. 어머, 또 안 먹어? 나 이거 남길 것 같은데 냄새라도 맡아볼래? 하면서 킥킥대며 웃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려운 형편에도 웃으려 애썼지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죠. 다른 친구들은 조금씩 덜어주며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처음엔 참았어요. 아니,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그러는 그의 말에 그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야, 너 진짜 못됐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애는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진짜 불쌍하니까 챙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저도 가만 안 있었죠. 챙기긴 뭘 챙겨. 사람 기죽이는 걸로 재미 보는 넌 돈 많은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보지?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그 애는 얼굴이 빨개져서 뭐라고 하려다 말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친구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면서 뛰쳐나갔던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저랑 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실 밖으로 나간 친구를 찾으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반장을 통해 선생님도 아시게 되었고요. 종례 시간에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쫙 펴지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꼭 참았죠. 그때부터 선생님은 저를 유난히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아이들을 잘 이끈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2학기가 되어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학년 때 가는 수학여행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1학년들도 함께 가게 되었죠. 집을 떠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며 사진도 잔뜩 찍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은 수학여행 둘째 날이었어요. 모두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에 지쳐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죠. 우리는 전통 한옥 형태의 숙소에 여럿이 함께 묵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유난히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밤중 뭔가 매캐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주변 어딘가에서 창작을 태우는 줄 알았죠. 하지만 곧 복도 쪽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불이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오히려 그 순간 더 차분해했죠. 저와 같은 상황을 본 아이들은 누군가는 소리쳐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때 저는 이불을 한 손에 움켜쥐고 방방마다 뛰어다녔습니다. 일어나, 불이야, 빨리 나가야 해. 잠든 친구들을 하나하나 깨우고 선생님 방에도 뛰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울었고 누군가는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저는 끝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를 빠져나오니 마당에는 이미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 숫자가 맞지 않았죠.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 외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연기로 가득 찬 복도를 다시 달렸습니다. 방 끄트머리 창가 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곳엔 저보다 체구가 작은 친구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는 게 보였죠. 괜찮아, 내가 왔어. 같이 나가자. 손을 꼭 잡고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꼭 껴안으셨고 아이들은 울먹이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진화되어 저희는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숙소의 주방에서 노전이 일어나 불이 났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그을린 냄새가 나긴 했지만 부상자나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실려간 아이는 없었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시던 선생님은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우리 미영이가 선생님 딸하면 너무 좋겠다. 미영이 선생님 딸할래? 그렇게 물으실 정도였으니까요. 학년이 바뀌어도 선생님은 일부러 저를 불러다가 문제집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간식을 주시며 특별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미영이 덕분에 살린 목숨이 몇 개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저를 바라보는 눈에 애정을 듬뿍 담아 이야기해주시는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죠. 날이 추워질 땐 직접 뜨개실로 만드신 장갑도 선물로 주셨거든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눈이 소복히 쌓인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혼자 학교에 오느라 손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영아, 이리 와봐. 손 좀 내밀어봐.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뭔가를 살며시 올려놓으셨는데 작고 귀여운 털장갑이었어요. 보라색 실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진 누가 봐도 정성이 가득한 장갑이었죠. 선생님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저를 생각하며
손수 뜨개질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미영이가 손이 작아서 시중에 파는 건 맞지도 않는다고 했잖아. 이건 우리 미영이 손에 꼭 맞게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감사했고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장갑을 학교 갈 때마다 꼭 끼고 다녔죠. 선생님도 보실 때마다 흐뭇해하시며 우리 미영이 이제는 손 안 시렵겠네 하고 웃으셨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수학시험을 전교해서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은 마치 본인 일처럼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죠. 며칠 뒤 수업이 끝나자 저를 조용히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안에는 예쁜 펜이 하나 들어있었고 그 펜에는 선생님이 직접 제 이름을 새겨 넣으셨더라고요. 이건 우리 미영이만 쓰는 펜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멋진 사람 되자. 알았지? 그 펜을 받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아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또 너무나 고마웠죠. 할머니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참 좋았고요. 선생님은 학부모 날에도 일부러 할머니를 찾아오셔서 눈을 반짝이며 아는 체를 하셨다고 해요. 미영이가 정말 너무 보물이에요. 정말 예쁘고 씩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라며 자랑하셨다고 학교에 다녀오신 할머니가 기뜸해 주셨죠. 선생님의 그런 사랑과 관심은 그 시절 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가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선생님 덕분이겠죠. 당당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이 제게 심어주신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갑자기 선생님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이사를 가게 되셨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안 보이시던 선생님이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갑자기 결근을 하셔서 걱정하던 참이었기에 얼른 달려갔죠.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려 애쓰셨지만 어쩐지 눈가가 조금 붉어 보였어요. 제가 교무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교무실 옆 작은 상담실로 저를 데려가셨고 잠시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미영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번 주까지만 학교에 나와 우리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됐거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는 제게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아무 말 없이 떠나려고 했어. 괜히 너한테 슬픈 마음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더 미안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인사하려고. 선생님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어 건네어 주셨죠. 그 안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와 함께 작고 반짝이는 책갈피가 들어있고요. 그 책갈피엔 예쁜 펜과 같은 색깔로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미영이 네가 책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써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항상 널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해서 만든 거야.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고요. 미영아,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알고 있지? 언제 어디서든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자랄지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 꼭 네 꿈 이뤄서 선생님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알았지? 그날 선생님은 끝내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서시더니 교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라질 때까지 저는 가만히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어린 시절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진짜 이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기분보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아껴지고 사랑받았다는 기억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친정엄마 덕분에 다시 그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엄마가 사모님, 아니 선생님 댁에서 파출부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생활비라도 보탠다며 고집을 부리시던 엄마가 간 그 일터가 바로 제 학창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처음엔 그저 조용히 말없이 일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오시는 여사님들 중 보기 드물게 참 부지런하시네요. 오래 하셨어요? 엄마는 그 말에 식당을 오래 했고 20년을 딸덕 보다가 이제는 일하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궁금하다는 듯 엄마를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대요. 그럼 따님은 뭐 하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했습니다. 이름이랑 나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까지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모님이 문득 멈칫하시더래요. 따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엄마가 다시 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씀드리자 사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짓고는 다시 한번 확인하셨대요. 혹시 따님 예전에 땡땡 중학교 다니지 않았나요? 당차고 정의로웠고요. 엄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이자 사모님은 감격스러운 듯 웃으셨답니다. 어머나, 어떤 분이 미영이 어머니실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 이렇게 뵙네요. 제가 미영이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진짜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엄마는 사모님의 말에 너무 놀라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하신 거였더라고요. 하늘이 이런 인연을 주는구나.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부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엄마를 파출부에 하게 한 저를 보고 선생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제게 네가 기죽지 말아야 내가 살만 난다고 말씀하시던 분인데 그 엄마가 생계를 위해 나가신 일터가 하필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의 주인공 그 선생님의 집이었다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선생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만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순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들어가고 저는 식당임을 맡으며 틈틈이 일을 찾아 나갔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힘으로 이겨내고 버텨보려고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따라보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솔직히
아직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처음에 망설여졌지만 선생님께서 굳이 시간을 내주신 걸 생각하니 저도 용기를 내 찾아뵙게 되었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난 네가 참 사랑스러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너를 보면 괜히 내가 더 뿌듯해. 넌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였으니까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또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마치 그 시절 제게 건네주셨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더 믿게 됐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 곁을 지켜주는 엄마와 남편,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저는 또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실 무렵 남편분의 사업은 국내외로 크게 성장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던 선생님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셨어요. 미영아, 선생님은 네가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은 꼭 너 같은 딸을 원했었거든. 그런 너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헤어질 땐 정말 가슴이 아팠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난 건 내가 너를 도우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너의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게 해줘. 완전히 주는 거 아니야. 난 너를 믿으니까 투자하는 거야.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싶었고 엄마를 더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작은 카페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본사인 카페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게를 한번 망했던 부부의 말을 모른 척하며 그저 웃어 넘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카페에서 남편과 번갈아 서고 청소하고 마감하고 그 다음 날은 메뉴 개발하며 단 하루도 대충 남긴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도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둘이 앉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며 그날그날 손님 한 명 한 명을 되짚어보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어느 날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 부부 진짜 정 많으세요. 저는 이 지점만 가요. 커피도 맛있고 디저트도 직접 만드신대요. 다른 지점과는 확실히 달라요. 이런 댓글이 하나둘 쌓이더니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카페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점장으로서 저는 메뉴 개발과 홍보를 맡아 둘 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매출 3배 성장을 기록했고 본사에서는 저희에게 우수 가맹점이라는 플래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둘이 그걸 가게 천장에 달면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 눈물엔 수많은 좌절과 포기,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작지만
안정된 외식 브랜드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빌려주셨던 투자금은 전에 갚았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거든요. 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역시 해낼 줄 알았어 하며 기뻐해 주셨고 저는 선생님 덕분이라며 또 눈물을 흘렸죠. 엄마를 다시 집에서 쉬실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무척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이익이 생기자마자 저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했던 중학교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죠. 장학증서에 사인하면서 그때 문득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편지에 대한 답장을 그제야 뒤늦게 쓴 셈이었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의 은혜, 평생의 감동입니다. 그 감사함을 평생 품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으신 선생님은 그저 밝고 환하게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죠. 엄마의 따뜻한 희생, 그리고 선생님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버거웠던 시간들은 제 안에서 조용히 잠든 추억이 되었고 그 시절을 견뎌낸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처음 가게 문을 열던 그 새벽의 공기가 떠오릅니다. 서툰 손으로 메뉴를 만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첫 손님을 맞이했던 그날, 그리고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주던 남편의 따뜻한 손길, 믿는다던 선생님의 말씀, 졸린 눈으로 저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응시하시던 엄마의 시선까지 모두 떠오르죠.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다짐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겠다고요. 주저앉고 싶은 이에게 당신은 괜찮아요. 그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어쩌면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으로 쓰인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선생님, 묵묵히 곁을 지켜준 남편, 끝까지 저를 일으켜 세워준 엄마. 그 이름들은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마음과 행동이었으니까요. 그 따뜻한 이름들 덕분에 저는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각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다는 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함께해준 당신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말을 이제야 조심스레 꺼냅니다. 부디 여러분도 사람으로 인해 더 행복하고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